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10년간 영국 항공에서 일하며 별의별 승객들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의 한국행 비행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기묘했어요. 아니, 처음엔 좋은 의미로 신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승객 30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한다고요? 기내식이 늦어져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아픈 승객을 위해 자기 담요를 양보하는 건 또 뭐고요? 밀리, 너 진짜 한국 노선 갔다 온 거 맞냐? 혹시 꿈꾼 거 아니야?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반 믿으면서도 반 의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입니다. 영국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날 아침 히드로 공항 브리핑룸에서 팀장 존스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밀리, 급하게 한국 노선으로 배정 변경이야. 베테랑이 필요해서.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글쎄, 그냥 가보면 알아. 특별한 노선이거든. 특별한 노선? 뭔가 숨기는 듯한 톤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묘한 미소만 지으며 직접 경험해봐라고만 하더라고요. 수석 승무원 캐롤이 슬쩍 다가와서 귀띔했어요. 밀리, 한국 노선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운 노선이야. 처음에는 기분 좋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진짜야? 싶어져. 무서운 노선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승무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마치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혹시 한국 승객들이 뭔가 특이한 요구라도 하나요? 제가 물었더니 제시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반대야. 너무 요구가 없어서 이상할 정도야. 마치 연기하는 것 같달까. 연기라고요? 점점 미스터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기내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궁금했어요. 한국 승객들이 대체 어떻길래 모든 승무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너무 완벽해서 무섭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탑승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한국 승객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 이래서 다들 그런 표정을 지었구나. 정말 이상했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정중했어요. 마치 교과서에서 나온 듯한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인사도 걸음걸이도 표정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사람들 맞나? 두 번째, 세 번째 승객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수화물을 올릴 때도 서로 양보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비켜주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다들 비슷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교육이라도 받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모두 이런 건가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21시간 반 동안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보겠다고 말이에요. 과연 이 완벽함의 정체가 뭔지, 정말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지. 런던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 여정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하나의 수사 과정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이륙 후 1시간,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료 서비스를 위해 카트를 밀고 나가면서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 완벽함의 정체가 뭘까? 하는 생각으로 승객들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승객에게 다가갔을 때였어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다가 제가 못 알아듣는 걸 보고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요. 갑자기 깊게 고개를 숙이시며 사리를 연발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영어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듯이요. 그것도 진짜 미안해하는 표정으로요. 저는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10년간 일하면서
언어가 안 통하는 승객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보통은 그냥 손짓하거나 때로는 약간 짜증을 내기도 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분은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사죄하고 계셨어요. 혹시 이분만 특이한 건가 싶어서 다음 승객을 관찰했어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워터, 플리즈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받으시면서 생크 유 베리 머치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면 우연이지만 두 명 연속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승객이 똑같았어요. 마치 사전에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요청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받을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감사 인사는 절대 빼먹지 않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더 신기한 건 아이들까지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주스를 달라고 할 때도 어른들과 똑같은 매너를 보이더라고요. 이런 일관성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시카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밀리, 너도 느꼈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응, 너무 완벽해. 마치 연출된 것 같아. 정확히 그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 중년 남성분은 커피를 드릴 때 일어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앉아 계셔도 됩니다라고 손짓했는데도 허리를 굽히며 받으셨어요. 마치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일까?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차를 드리려고 했더니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면서 손을 저으시더라고요. 옆에 앉은 손녀분이 영어로 번역해 주셨는데 할머니께서 지금은 괜찮으니까 다른 분들 먼저 서비스하라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승객들을 먼저 배려하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승객은 10년간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보통은 나 먼저, 빨리 좀 이런 식이거든요. 화장실 앞에서도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로 먼저 가세요라며 양보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식사 서비스 때였어요. 메뉴를 설명드릴 때마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심지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라며 미리 감사 인사를 하시기까지 했어요. 10년간 일하면서 이런 승객들은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이건 싫다, 저건 안 된다, 다른 걸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들이 기본이거든요. 제가 캐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정말 자연스럽게 이러는 거야? 그게 바로 한국 노선의 미스터리야. 처음에는 좋다가도 나중에는 무서워져. 너무 완벽해서. 혹시 정부에서 특별교육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그것도 의심해 봤는데. 글쎄, 확실하지 않아.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의 행동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보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 모든 게 연기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미스터리의 정답이 뭘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질서는 때로는 무서운 법이니까요. 착륙 1시간 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기내 정리 시간이 되자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겠군. 이 완벽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평소 이 시간은 승무원들에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에요. 좌석 세우라고, 테이블 정리하라고, 전자기기 끄라고 일일이 말해야 하거든요. 때로는 몇 번씩 반복해야 하고 귀찮아하는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해요. 자, 이제 한국 승객들의 진짜 모습을 보자. 기내 방송이 나가자마자
충격이었어요. 마치 군대에서 일제히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승객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개인 물품들을 챙기고. 뭐야, 이거? 제시카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용했던 담요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개어서 원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베개도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정리해서 제자리에. 이건 정말 이상하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 젊은 남성은 자신이 마신 컵들을 종류별로 분리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분리수거하듯이요. 물컵, 커피잔, 주스컵을 따로따로 모아서 깔끔하게 정돈해 놓더라고요. 저 사람, 혹시 강박증 환자야?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자리 승객도, 그 옆자리 승객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우면서 엄마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것도 치워야 하지. 그 엄마도 자연스럽게 그래. 우리가 쓴 건 우리가 치워야지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한 할아버지는 본인 자리 주변뿐만 아니라 통로에 떨어진 휴지까지 주우시더라고요. 본인이 버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마치 의무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밀리. 캐롤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이거 좀 봐. 뭔지 보러 갔더니 한 승객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휴지로 세면대를 닦고 바닥에 물기까지 제거하고 계셨어요. 이건 비정상이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동료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수석 승무원 캐롤도 15년 경력인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들 정말 정부에서 교육받은 건 아닐까?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아니면 종교단체거나 또는 특별한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나. 우리는 계속 추측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300명의 승객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통로를 걸어보니 더욱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좌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심지어 기내 공기까지 맑은 것 같았어요. 이건 마치 제가 말을 시작했는데 마치 로봇들이 탑승한 것 같아. 캐롤이 제 말을 받았어요. 정확히 그 느낌이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한 비즈니스석 승객은 읽었던 잡지를 원래 순서대로 정리해서 꽂아두고 계셨어요. 그것도 각도까지 맞춰서요. 이코노미석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혹시 제가 캐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진짜 한국 사람들 맞아? 무슨 말이야? 아니, 혹시 배우들이거나 아니면 특별 훈련받은 사람들이거나. 캐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워. 그때 한 승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승무원님,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표정이 좀 어두우시는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가 불편을 끼쳐드린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연기라면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대체 뭘까? 이 미스터리의 정답이 뭘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질서 뒤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였어요. 갑작스럽게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겠군.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동안 보여준 완벽한 예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기장님의 음성이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안전을 위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국 승객들의 진짜 모습을 보자.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어른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해하고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나와서 좌석을 찾느라 혼란스러워지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기체가 흔들리자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자신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당황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것도 연기야.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침착함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한 젊은 여성은 빠른 걸음으로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통로에서 흔들리는 다른 승객을 붙잡아 주었어요. 자신도 불안할 텐데 남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이건 진짜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기체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을 때 한 중년 남성의 커피컵이 쏟아졌어요. 평소라면 야,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승무원을 부르거나 짜증을 낼 텐데. 그분은 조용히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승객도 자연스럽게 티슈를 건네며 도와주었고요. 이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 진짜야?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울거나 보채기 마련인데 한국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무서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무서우면서도 엄마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기내가 계속 흔들렸지만 한국 승객들 사이에서는 묘한 안정감이 흘렀어요. 서로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침착했어요. 난기류가 심해지자 기장님이 다시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잠시 금지하겠습니다. 이런 제약이 생기면 보통 승객들은 불편해해요. 언제까지야? 급한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안전이 우선이죠라며 서로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계셨는데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칭얼거렸어요. 평소라면 할머니가 승무원에게 아이가 급하다며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텐데 그 할머니는 조용히 아이를 달래며 조금만 참자,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야. 연기가 아니야. 위기 상황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평소에 착한 척해도 급하면 이기심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난기류가 계속되는 동안 기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보통이라면 승객들의 걱정스러운 대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승무원들이 안전 안내를 반복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한국 승객들은 각자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어요. 한 비즈니스맨은 노트북을 정리하면서도 옆자리 노인분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해드렸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제스처로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제시카가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밀리, 이 사람들. 진짜 다르네. 응, 연기가 아니야. 진짜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저도 궁금했어요. 대체 어떻게 3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30분 정도 지나자 난기류가 잠잠해졌어요.
기장님이 안전 해제 방송을 했을 때도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차분했어요. 환호하거나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조용한 미소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진짜였다는 걸요. 연기도 교육받은 것도 강요된 것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품성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런 놀라운 시민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걸까요? 이 미스터리 반드시 풀어보겠어. 저는 다짐했어요. 난기류가 지나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을 시작했어요. 10년간 유럽 노선에서 경험한 것들과 한국 승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대조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차이가 얼마나 클까? 정상적인 서비스가 재개되자마자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기내식이 조금 늦어졌을 때였어요. 평소 유럽 노선이라면 벌써 몇 명은 언제 나오는 거냐며 시계를 가리키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프랑스 승객들은 특히 예민해요. 시간이 늦었다. 스케줄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죠.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사과 인사를 드리자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라며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힘드시죠? 괜찮으니까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반응은 진짜 처음이야. 더 놀라운 건 메뉴 선택할 때였어요. 한 승객분께 치킨과 비프 중 어떤 걸 원하시는지 물어봤는데 뭐든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게 많이 남았나요? 그걸로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간 일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나는 치킨, 비프로 바꿔줘. 이거 맛없으면 다른 걸로 줘. 이런 식이거든요. 독일 승객들은 더 까다로워요. 소스는 따로, 야채는 빼고, 이건 알레르기가 있어서 온갖 조건을 다 붙이죠. 그런데 한국 승객분은 본인의 취향보다 남은 음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 기내식 메뉴가 떨어졌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럽 노선에서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내가 원했던 메뉴인데 왜 없냐? 예약할 때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서비스 실패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을 테니까요. 실제로 작년에 파리 노선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 승객이 승무원장을 불러서 30분 동안 따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국 승객분은 그럼 다른 걸로 주세요. 다 맛있을 거예요 라며 웃으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심지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런 일도 있죠. 뭐라고 오히려 위로까지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 정말 다른 종족인가? 좌석 문제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났어요. 유럽 승객들은 좌석이 좁거나 앞사람이 등받이를 젖히면 즉시 불편함을 표현해요. 영국 승객들은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불편하다고 말하고 이탈리아 승객들은 좀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내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 돈 내고 산 좌석인데 이게 뭐냐? 승무원 불러. 이런 식으로 즉시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다른 사람이 등받이를 젖혀도 자신이 불편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이 등받이를 젖힐 때는 뒤 승객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뒤로 젖혀도 될까요? 이런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등받이 젖히는 건 승객의 당연한 권리인데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요? 에어컨 온도나 조명에 대한 반응도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 승객들은 개인 맞춤 서비스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춥다, 온도 올려줘. 너무 밝다, 조명 줄여줘. 내 자리만 따로 조절할 수 없냐. 이런 개별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개인 담요나 옷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전체 환경을 건드리기보다는 개인이 적응하려는 모습이었죠. 참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유럽 노선에서라면 주변 승객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나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을 거예요. 아이 좀 조용히 시켜라. 다른 승객들 생각도 해라. 이런 상황에서 왜 아이를 데리고 탔냐? 실제로 작년에 독일 노선에서 한 승객이 아이 부모에게 소리를 질러서 기내가 험악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승객들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할머니는 조용히 사탕을 꺼내서 건네주셨고, 옆자리 아저씨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하자 주변 분들이 괜찮다. 아이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위로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집단적 배려는 정말 처음 봐. 화장실 사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컸어요. 유럽 승객들은 화장실이 사용 중이면 문 앞에서 기다리며 서성이거나 노크를 해서 빨리 나오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급하면 다른 화장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화장실 사용하는 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다음 사람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고 나오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제시카가 제게 속삭였어요. 밀리,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돼. 정말 그랬어요. 개인의 권리와 편의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승객들을 보니 전체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완벽한 배려가 과연 지속 가능한 걸까요? 개인의 욕구를 너무 억누르는 건 아닐까요? 유럽식의 직접적인 의사표현과 한국식의 우회적인 배려. 어떤 게 더 건강한 소통 방식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관찰하기로 했어요. 제6장 공존을 선택하는 방식.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한국 승객들의 행동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예의나 질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근본적인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 한국인 어머니가 3살 정도 되는 아이와 함께 탑승하셨는데 바로 옆자리에는 덩치 큰 서양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보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과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이가 점점 지루해하기 시작했어요. 11시간 비행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조금씩 칭얼거리고 자리에서 뒤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때 옆에 서양인 할아버지가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아, 이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저는 마음을 졸였어요. 유럽 노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승객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 어머니가 먼저 움직였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옆에 할아버지께 건네는 거예요. 작은 한국 전통 과자 봉지였어요. 몸짓으로 드셔보세요 라는 의미를 전달하셨죠. 마치 같은 공간을 쓰는 사이니까 서로 친해져요라는 메시지 같았어요. 이게 정답이었구나. 할아버지는 처음에 당황스러워 하시다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으셨어요. 과자를 맛보시더니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베리구드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서 아이에게 건네주셨거든요. 아이는 신기해하며 사탕을 받았고 어머니는 깊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이후 몇 시간 동안 이 3사람은 말없이도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아이가 지루해하면 할아버지가 손목시계를 보여주거나 간단한 손장난을 해주셨고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졸고 계실 때 아이를 조용히 시켜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이가 할아버지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1시간 넘게 꼼짝하지 않으시며 아이가 편히 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공존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 어머니가 처음에 과자를 건넨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지혜였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였죠. 비슷한 장면이 기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한국인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외국인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 영어를 못하는 한국 할아버지가 화장실 찾는 외국인 승객에게 손짓 발짓으로 길을 알려주시는 모습들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화장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서양인 남성 한 분이 한국식 비데 사용법을 몰라서 당황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더라고요.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당연한 일처럼 도와드렸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행동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승객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한 비즈니스석 한국인 승객은 이코노미석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승무원에게 자신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부모에게 전해달라면서요. 같은 공간에서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구나. 또 다른 승객은 자신의 좌석 근처에 휠체어를 탄 승객이 앉아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시더라고요. 과도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제시카가 제게 속삭였어요. 밀리, 이 사람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는 그동안 개인의 권리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개인의 편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한국 승객들에게 공공공간은 단순히 개인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였던 거예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고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미리 관계를 만들어가며 불편함을 참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이런 배려와 공존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겠어. 저는 다짐했어요. 곧 서울에 도착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행 비행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회사 본부에서 열린 원래 승무원 회의에 참석했어요. 각 노선별 운항 데이터와 승객 만족도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과연 제가 경험한 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을까? 궁금했어요. 데이터 분석팀의 존슨 매니저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번 달 정말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노선의 여러 지표들이 다른 노선들과 확연히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드디어 제가 경험했던 그 특별함이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기내 불만 접수율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유럽 노선은 평균 비행당 12건, 북미 노선은 8건의 불만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한국 노선은 존슨이 잠시 멈췄어요. 평균 0.3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0.3건이라는 건 거의 불만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베테랑 승무원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집계 오류는 아닌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3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노선에서는 음식 불만, 좌석 불만, 서비스 불만이 월등히 적어요. 역시 제가 느낀 게 맞았어. 두 번째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어요. 안전수칙 준수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벨트 착용 안내 후 완전 착용까지 평균 7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한국 노선은 2분 안에 98%의 승객이 착용을 완료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난기류 상황에서 모든 승객이 즉시 안전벨트를 확인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 통제 수용률이었어요. 착륙 준비 시 전자기기 끄기 안내에 대한 수용률입니다. 유럽 노선 72%, 북미 노선 80%에 비해 한국 노선은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석 승무원 매니저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97%라고 했나? 그럼 거의 모든 승객이 즉시 따른다는 말인가?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안내만으로요. 존슨이 네 번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기내 청결도 유지 점수였습니다. 이건 착륙 후 청소팀이 평가하는 기내 상태 점수입니다. 한국 노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평균 청소 시간도 다른 노선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그때 승객들이 스스로 정리하던 모습이 진짜였구나. 제가 목격했던 승객들의 자발적 정리 정돈이 실제 수치로 입증되는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사용 매너 점수도 주목할 만합니다. 존슨이 계속했어요. 한국 노선 화장실은 비행 중에도 청결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노선 대비 3배 이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는 승무원 업무 효율성이었어요. 각 노선별 승무원들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한국 노선 담당 승무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고 업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옆에 앉은 제시카가 제게 속삭였어요. 맞아, 한국 노선하고 나면 정말 편안해져. 마치 휴가 갔다 온 기분이야. 여섯 번째는 응급상황 대응 효율성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승객들의 협조도와 질서 유지 능력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한국 노선이 다른 모든 노선을 압도하고 있어요. 난기류 상황에서 보여준 그 침착함과 질서가 예외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승객 간 분쟁 발생률이었습니다. 좌석 다툼, 소음 문제, 기타 승객 간 갈등 발생률입니다. 한국 노선은 지난 2년간 단 3건의 분쟁만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주요 노선들이 월 평균 5건에서 10건인 것과 비교하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승무원들이 이 놀라운 수치들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수석 승무원 매니저가 물었어요. 이런 결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테랑 승무원들이 하나둘 의견을 냈어요. 문화적 차이겠죠. 유교 문화권 특유의 예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여유, 교육 수준이 높아서. 하지만 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흥미롭게도 한국 노선 승객들의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연령 분포는 다른 주요 노선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최근에 한국 노선을 경험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게는 공공공간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문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매니저가 관심을 보였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먼저 배려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다른 승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노선은 정말 다르긴 해요. 승객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시죠. 존슨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노선별 종합평가였습니다. 승무원 만족도, 승객 만족도, 안전성, 효율성을 종합한 지표입니다. 한국 노선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항공사의 모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 데이터로 봐도 이렇게 확실한데. 한국 사람들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저도 여전히 궁금했어요. 데이터로는 한국 노선의 특별함이 명확히 증명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놀라운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문화일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 노선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제가 직접 요청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경험 이후 계속 궁금했던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한국행 비행에서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특별함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탑승객 중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손자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가 심심해하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한국어였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길이야. 우리가 조금 참으면 모든 사람이 편해질 수 있어.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건 바로 너야. 물론 정확한 번역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어조와 아이의 진지하게 듣는 모습에서 그 의미가 전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한국 승객들의 배려는 억지로 만들어진 예의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걸요. 기내식 시간에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정하자.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해. 만들어주신 분이 기분 좋으시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자. 옆분들이 쉬고 계셔. 이런 교육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개인의 욕구보다 전체의 화합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 길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한국 노선, 네 번째 한국 노선을 경험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다는 걸요. 서양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해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물론 이것도 중요한 가치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개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어느 날 동료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 노선을 자주 담당하는 승무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국 노선하고 나면 다른 노선이 힘들어져. 승객들이 우리를 존중해주는 게 느껴져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더 친절해지는 것 같아.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승객들의 배려를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게 되었거든요. 마치 선한 영향력이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여섯 번째 한국 노선에서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평소라면 승무원들이 혼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의사인 승객이 즉시 나서서 도와주었고 간호사 승객도 함께 응급처치를 도왔어요.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묵묵히 제공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승객들에게 기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임시적인 공동체였다는 걸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목적지로 가는 동안은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노선을 천국 노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대신 평화를, 피로 대신 보람을 주는 노선이라는 의미였죠. 오늘 천국 노선이네, 럭키. 한국 가는 날은 마음이 편해져. 한국 승객들 만나고 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어요. 지금 10년 차 승무원으로서 돌이켜보면 한국 노선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거든요.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행복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작은 배려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11시간 반의 여정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실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것은 배려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려주었죠. 지금도 항공 노선 비행이 끝나고 승객들이 내려갈 때면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 세상이 좀 더 한국기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리고 저부터라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천국 노선, 그 이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작은 천국이었으니까요.